네, 반갑습니다. 이정선입니다. 오늘은요, 저희 중3, 현재 예비고1 학생과 학부모님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2024학년도 입시에서 어떤 부분이 달라지는지에 대해서 좀 짚어드릴까 해요. 최근 학부모님들을 만나보면은 이런저런 질문들을 많이 던지시지만 정책이 바뀌었다고 하는데 이게 과연 실제 입시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또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이걸 어떤 부분까지 대비를 하고 어떤 부분을 좀 무시라면 무시를 해도 되겠는지에 대해서 많은 궁금증을 표하시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짚어드릴까 합니다. 자, 그럼 자료를 보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할 텐데요. 자, 보시는 것처럼 2024학년도 대입 변화, 실제 문서로 보면 조금 깁니다만 핵심적인 것들을 짚어보자면은 1번, 2번, 3번, 4번 요 네 가지가 핵심이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여기 빠져 있기는 합니다만 너무 잘하시는 정시가 몇 %까지? 40%까지 확대된다. 이 내용이 2024학년도 대입 개편안의 골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각 항목별로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좀 살펴볼까 하는데요. 먼저 비교과 창의적 체험활동이 입시에 미반영된다라는 내용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2023학년도 현재 고1이고요. 2024학년도 현재 중3 아이들이 큰 폭으로 바뀌는 건 아닙니다만 보시다시피 수상경력 같은 경우에 사실 학기당 한 건으로 바뀐 것도 얼마 되지 않았는데 아예 그냥 반영하지 않겠다. 그리고 독서활동 역시도 그동안의 감상 내용이라든가 독후 활동과 관련된 내용들이 사라진 지 얼마 안 됐습니다만 이것 역시도 반영하지 않는 쪽으로, 그리고 창의적 체험활동이 연간 1700자 정도가 기록되는 걸로 정해졌는데 그마저도 학교에 따라서 가급적이면은 좀 반영하지 않는 쪽으로 하겠다라는 방침입니다. 좀 안타까운 얘기일 수 있는데 이런 방침이 정해진 게 어떤 교육학적 가치나 학생들의 자기개발 또 그리고 진로와 유관하게 이 내용을 바꿨다기보다는 좀 정치적 색채가 있어요. 그동안 잘 아시겠지만 이전 정부에서의 최순실 게이트라든가 이후 모 학교의 쌍둥이 자매 그리고 또 조국 사태까지 이런 것들이 펼쳐지면서 뭔가 정량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것들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은 평가를 지양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는데 조금 더 다른 각도로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인적 학적사항 같은 경우에는 아예 정보를 제외하겠다. 이건 제 개인적으로 볼 때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쓸데없는 편견이나 오해가 이 안에 녹아들 수가 있어요.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어떤 아이가, 두 아이가 지원을 했는데 한 아이는 어디 이름도 못 들어본 깡촌에 산 21번지 사는 아이가 지원을 했고 한 명은 주소를 봤더니 타워팰리스다 라고 한다면 뭔지 모르게 조금 편견이 개입할 여지가 있다는 거고, 최근 들어서 학생들의 저도 이제 인적사항을 보면은 편부모 가정이라든가 다문화 가정 친구들도 생각보다 많이 늘어났어요. 여기서 비롯되는 대입에 있어서 불이익 같은 것들을 없애겠다라는 좀 교육적 취지에서 봤을 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 다음부터가 문제인데 수상경력 학기당 한 개로 제한한 것도 일부, 특히나 이제 각종 대회가 활발하게 치러지는 학교에서는 다소 불만사항이 될 수 있겠는데 이건 어찌됐건 미반영하겠다. 진로희망사항도 삭제를 하겠고, 자율동아리, 자율탐구 소논문, 그리고 봉사활동 요거는 세 개를 하나로 묶어서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자, 자율동아리와 소논문과 봉사활동을 왜 이거는 반영하지 않겠다, 이건 쓰지 마라, 이것 역시도 개인 봉사는 반영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을까? 교육부에서 교육정책을 만들 때는 늘 똑같은 목표를 가지고 교육정책을 만듭니다. 첫 번째는 학생들의 학습권과 행복권 보장, 학생 차원에서. 두 번째는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절감. 이 두 가지 목적인데 이건 어디에 해당될까요? 두 번째,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절감 효과를 보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왜? 오래 거슬러 갈 건 없고요. 한 6, 7년 전 입시로 거슬러 올라가 볼게요. 저희 같은 사람들은 이렇게 입시와 관련된 예측도 하지만 입시 결과를 분석하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어요. 근데 6, 7년 전쯤에 서울 소재 주요 대학에 그 당시에는 입학 사정관제와 학종이 공존하던 시기였는데 그 무렵에 그러니까 정성적이고 종합적인 평가로 대학에 합격한 학생들을 분석을 해봤더니 학교에서 운영하는 정규인가 동아리, 다른 말로 창체 동아리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동아리 활동만 한 학생보다는 자율 동아리를 함께 병행한 학생들의 합격률이 거의 2배 가까이 수치가 나오더라고요. 이거는 분명히 의미 있는 숫자 아닙니까? 그렇다 보니까 저뿐 아니라 다른 소위 말해 입시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설명회를 통해서 컨설팅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겠죠.
야, 너 다 잘했는데 이거 학교에서 하는 이 동아리 말고도 한번 뜻 맞는 친구들하고 동아리 만들어서 한번 활동 좀 해봐. 그러니까 아무래도 대학에 욕심이 나는 친구들은 당연히 자율동아리 활동을 했겠죠.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정규인가 동아리 같은 경우에는 나름의 1년 동안 해야 할 업무라든가 또 그리고 시기별로 해야 할 활동들이 어느 정도는 짜여져 있어요. 특히나 역사와 전통이 오래된 동아리 같은 경우에는 내가 굳이 뭘 나서서 하지 않아도 연중 행사처럼 몇 월에 뭐 하고 몇 월에 뭐 하고 이런 것들이 쭉 정해져 있고 또 그리고 결속력이 좋은 동아리는 졸업한 선배들도 와서 도와주고 이러다 보니까 뭔가 대단히 어려운 작업을 할 거는 없는 그런 상황인데 자율동아리 같은 경우에는 개설해서 활동해본 친구들은 알겠지만 동아리 활동 계획서도 쓰고 또 그리고 학교마다 약간의 편차는 있겠습니다만 본인과 뜻이 맞는 친구들을 뭐 적게는 한 4, 5명, 많게는 10명 이상을 데리고 와야만 동아리 구성이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어렵게 계획서 쓰고 만들었어요. 그래도 이게 조금 더 높은 가치를 지니려면은 뭔가 있어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연구를 한다, 실습을 한다, 이왕이면 학습 연계된 동아리가 조금 더 인기니까 그런 작업을 해야 되는데 아이들 입장에서 뭔가 하나의 구체적인 주제를 잡아서 심화 탐구하고 연구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교육이 개입을 합니다. 소위 교육특구 쪽에서 아이들을 대상으로 상품을 개발해서 팔기 시작하는 거죠. 동아리 활동 관심 있니? 그러면 겨울방학 때 들어와 3월 달부터 뭘 해야 할지에 대해서 월별 로드맵을 잡아주고 탐구 주제를 지정을 해주고 읽어야 할 책들에 대해서 도서를 추천을 해줍니다. 그리고 특정 시기가 되면 보고서도 써보렴. 어떤 의미에서는 약간 연계돼 있다고 보셔도 돼요. 근데 보고서보다 조금은 수준 높은 논문까지는 아니지만 조금 격조 높고 수준 높은 보고서, 그게 바로 소논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것들 작업 하나하나가 학생들이 학교 담장 안에서 하기가 다소 좀 부담스럽다 보니까 사교육이 개입이 됐는데 워낙에 다 그렇잖아요. 신상은 비싸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 새롭게 나온 교육 상품 상당히 고가에 아이들에게 제공이 되고 상황에 따라서는 이 동아리 활동 하나를 위해서 수백만 원씩 써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펼쳐졌다는 겁니다. 봉사활동 역시 마찬가지예요.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불과 한 10년 전쯤? 그때만 해도 제가 맡은 학생 중에도 그런 친구들이 있었어요. 방학 때 뜬금없이 에티오피아를 다녀와요. 그래서 너 거기 왜 갔어? 물어봤더니 해외 봉사를 다녀왔대요. 그래서 저 이렇게 얘기했죠. 야, 너 진짜 인류에 쩐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상 아이들이 중학생이, 고등학생도 마찬가지예요. 고등학생들이 그렇게까지 정말 먼 나라까지 가서 봉사를 하는 이유? 냉정하게 얘기했을 때 대입에서 조금이라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기 위해서였다고 봅니다. 사실상 교내 봉사만으로도 어느 정도 봉사 시수는 확보할 수 있는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학생들에게 저도 작년까지만 해도 이왕이면 개인 봉사해 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 그게 조금 더 두드러져 보이고 그게 조금 더 적극적으로 보이니까요. 그랬더니 교육부에서는 지금 방침을 내린 게 부족한 아이들을 끌어올리기보다는 위쪽에서 뭔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티가 나고 두드러지는 아이들을 아예 싹을 자르겠다라는 취지의 정책을 이렇게 펼쳤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튼 여긴 그런 내용이 담겨 있고 이외에도 창의적 체험활동,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글자 수가 다 줄어들게 되고 청소년 단체부터 시작해서 이러이러한 활동들이 기재가 축소되거나 금지가 되더라. 제재가 강화됐다는 건데 자, 내용적으로도 중요하지만 여기서 포인트로 하나 짚어갈 부분이 있는데 뭐냐면 정보가 제외되거나 항목이 삭제되는 항목이 있죠. 그렇죠? 그에 반해서 미반영이라고 쓰여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서류에 쓰이긴 하지만 대입에서 반영하지 않겠다. 글쎄요, 무슨 차이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혹시 영상을 보는 우리 중3 학생이나 학부모님 중에서 특목자 사고 지원하는 친구 있을 수 있습니다. 외고나 국제고가 학생 서류를 평가하는 방식과 과학고가 학생 서류를 평가하는 방식이 다른데 교과학습 쪽으로 한번 접근을 해볼게요. 외고나 국제고는 직접적으로 볼 수 있는 성적은 오로지 영어 하나밖에 없어요. 그렇죠? 거기에 동점자가 발생했을 때 비로소 국어와 사회 성적을 확인하게 됩니다. 나머지 성적, 수학 궁금한데, 과학 궁금한데 라고 생각하더라도 볼 수 있는 재간이 없어요. 싹 다 지워져서 제출이 되니까. 그에 반해서 과고 같은 경우에는 수학, 과학을 중심으로 평가를 하지만 국어 성적, 사회 성적, 영어 성적 모든 것들이 하나도 지워지지 않고 그대로 고등학교에 전달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과학고 입학 담당관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눈에 보여요. 직접 반영할 생각은 별로 없는데 국어 성적이 보여요. 영어 성적도 보여요. A, B, 뭐 그럼 괜찮아요. 근데 얘가 문제는 C, D 이렇게 나온다라고 했을 때 사람 마음은 다 비슷하거든요. 수학이랑 과학을 다른 지원자들에 비해서 월등히 잘하는 게 아니라면 그게 자꾸 왠지 모르게 마음에 걸리고 무의식 중에라도 이 아이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사실 미반영 항목은 그런 항목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상황에 따라서 직접적으로 반영하려는 의지를 품진 않겠으나 대학에서 보일 수도 있다. 특정 대학교는 그 보이는 것조차 막기 위해서 수정액으로 조교가 먼저 지우고 서류를 넘겨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운 게 많게 보일 수 있잖아요. 딱 봤는데 뭐야 왜 이렇게 많이 지워져 있어? 뻔하지 않습니까? 뭐가 많다는 건데 차라리 있는 것보다 그런 지워진 게 많은 게 평가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꿈과 환상, 이렇게 상상의 나래를 펼칠 수 있게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미반영 항목은 당장 여러분들께서 칼같이 딱 재단을 하셔서 이건 그럼 앞으로 하지 마 생각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여지가 남아 있으니 최소한의 대비는 해두는 것이 입시적 관점에서는 유리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정리를 해보자면요. 앞으로는 세특, 행특이 중요해질 거예요. 교육부 권고사항대로 지키면 합산 2만 자. 대단한 일입니다. 거의 책 한 권이 나올 거예요. 2만 자 정도에 해당하는 세특과 행특이 마련이 될 거고 요건 좀 전에 말씀드린 내용인 것 같고요. 하지만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을 포함해서 독서의 종말이 그렇게 쉽게 오진 않을 것 같으니 지금부터 벌써 자 끝났어 이거는 때려쳐가 아니라 어느 정도까지는 대비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게 첫 번째 포인트였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자소서 추천서 폐지인데 이것 때문에 일선 고등학교 선생님들의 스트레스가 요즘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그 전에도 학생부에 선생님 이걸 이렇게 써주시면 어떡합니까? 옆반 선생님은 아이들 행특을 뭐 15줄을 써주셨다는데 왜 선생님은 같은 월급 받고 7줄밖에 안 써주셨나요? 이런 식의 뭐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더라도 그런 일종의 항의성 문의가 많았는데 자기소개서 추천서가 완전히 사라지면 학생을 평가할 수 있는 공식적인 서류는 이제 달랑 요거 하나 남는 거죠.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어떻게 작성하느냐에 따라서 학생의 당락이 갈릴 수도 있다는 이런 판단을 학교 선생님도 학생도 학부모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예민하고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도 학생부를 적을 때 나름의 기준을 학생들에게 명확히 제공할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자, 이거 이만큼 하지 않으면 이런 표현 써주지 않을 거야. 성적이 이 정도 나오지 않는 학생들,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너 이번에 이거 90점을 못 넘으면은 그 과목에 대해서 우수하다라는 표현은 쓸 수가 없어. 이런 식의 나름의, 그러니까 이견이 없는 기준이 마련될 가능성, 그런 이제 확률이 높아졌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대학 입장에서는 그동안 쭉 진행된 과정을 보면은 논술도 하지 말래요. 특기자도 뽑지 말래요. 거기다가 수능 면별력은 점점점 뭔가 엉망진창이 되어가고 자소서도 줄여라, 추천서도 받지 마라. 그리고 학교생활기록부에서 비교과 항목도 웬만하면 반영하지 마라. 요 뒤 이어 나오겠지만 고교 프로파일도 받지 마라. 이렇다 보니까 손발 꽁꽁 묶어놓고 그래도 그거 가지고 학생들 뽑아 라고 얘기를 하니까 나름의 대안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 대안으로 많은 학교가 지금 고민하고 또 제시하고 있는 게 면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앞으로 우리 중3 학생들이 입시를 치를 때는 지금보다 면접이 훨씬 더 강조된 형태의 입시가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면접 대비도 지금부터 어느 정도는 염두에 두고 대비를 해야 한다라는 거. 결과적으로 놓고 볼 때 앞서서 활동이 대입에 직접적으로 반영되지 않고 이런 서류들이 축소된다는 거는 활동형 인재에게 다소 불리해질 수 있다는 거. 요거는 뭐 어쩔 수 없는 현실이다. 활동형 인재의 반대말 학습형 인재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통적 학습 방식을 선호하는 학생들은 조금 더 나은 입시가 되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세 번째. 조금 전에 말씀드린 고교 프로파일입니다. 이 발표를 하고 나니까 이제서야 저런 게 있었어? 라고 반응하는 학부모님들도 생각보다 많아요. 고교 프로파일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 안에 학생부에 담기지 않는 몇 가지 학교에 대한 주요 요소가 담겨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표적인 게 우리 학교는 선발형 고등학교입니다. 또는 배정형 고등학교입니다. 우리 학교는 기숙사 시설을 가지고 있어요. 또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 학교가 자랑하는 특색 사업, 우리 학교가 내세울 만한
주요 대회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라는 것들이 이 안에 담겨 있어요. 자, 그럼 그런 내용들을 통해서 대학은 학생의 수준이 아닌 학교의 수준을 가늠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아주 단편적인 선발형 고등학교냐 배정형 고등학교만 가지고도 선발형 고등학교? 아, 뭐 특목자사고겠구나. 지역적으로 봤을 때 비평준화 지역이 아니라면요. 그런 것들을 막바로 평가할 수 있게 됐는데 이게 사라집니다. 하지만 이게 여기서 이제 반쪽짜리 정책이라고 써놓은 이유는 문제는 뭐냐면 고교 프로파일은 사라짐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교과목을 지워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교과목은 버젓이 살아남게 되는데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고교 프로파일이 사라지면서 참 정책을 가지고 뭐 이득과 손해를 논하는 게 그렇긴 하지만 이익을 보는 학교가 있고 손해를 보는 학교가 있습니다. 이익을 보는 학교는 상위, 하위, 양극단에 속한 학교들은 이익이라고 보시면 돼요. 전국에서 내로라 하는 실적을 보이는 특목자사고, 그리고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가 상당히 낮은 일반고, 요 두 그룹은 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장 크게 손해를 보는 집단은 어디냐면 교육특구와 교육특구 인근에 있는 일반고등학교가 가장 큰 손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 학교들은 그래도 전국적으로 놓고 봤을 때 프로그램이 괜찮아요. 그리고 그 내용들을 보면 이 학교가 어디겠구나. 예를 들면 뭐 보인고네? 여기 휘문고네? 여기 단대부고구나. 이런 식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들이 있었는데 이게 사라져버리고 교과명은 어차피 일반고 내내 거기서 거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조금 긍정적인 이미지를 쌓을 수 있었던 하나의 우리 아이에게 지원 사격을 해주는 서류가 하나 줄어들게 되었다. 그만큼 지원 사격이 줄었으니 어떡합니까? 내가 무기 하나 더 들고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공정성과 투명성, 전문성을 확보해서 학종의 신뢰도를 높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마음이 불편하긴 하지만 조금 비판을 가해야 될 것 같은데 그동안 학종 때문에 이런저런 좀 일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가적 차원에서 나서서 이것들을 좀 제대로 한번 손을 보겠다라는 의지를 담은 것까지는 좋아요. 근데 실현 가능성 있는 정책을 펼쳐줘야 되는데 그냥 책상에서 생각하고 한번 시뮬레이션 한번 없이 그냥 막 뱉은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한번 왜 그런지 살펴볼게요. 학종의 평가 기준을 공개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학종의 본질 자체가 그동안 너무 계량화되어 있고 수치화되어 있고 그것 때문에 아이들의 경쟁이 필요 이상으로 심화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전형 자체를 정성적이고 종합적인 평가로 하겠다라는 게 학생부 종합전형의 근본적인 취지란 말이죠. 근데 여기에다가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수치, 기준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집어넣겠다? 그럼 사실상 학생부 교과와 다를 게 없어요.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죠. 평가 기준을 정량화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학종에서 아이들을 평가할 때 뭐 흔히 이런 얘기들 해요. 뭐 전공적 합성, 발전 가능성, 학생의 인성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럼 인성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 기준을 정량화해줘야 우리가 납득할 수 있을까라는 거죠. 이 아이의 착함 지수는 80이다. 이거 뭐 이상하잖아요. 우리 학교는 성실한 학생, 그 다음에는 정직한 학생, 그 다음에는 뭐 봉사정신에 투철한 학생을 뽑겠다. 근데 대개 아이는 성실함과 정직함은 충족이 됐는데 봉사정신이 부족합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학생이나 학부모님이 그걸 어떤 근거로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라고 반문하지 않겠습니까? 기준을 잡기가 모호하다는 거고 이거를 점수화하게 된다면 이건 더 이상 학종이 아니라는 거죠. 두 번째 이거 한번 볼까요? 입시 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 기준을 마련을 해서 뭔가 좀 탐탁치 않은 상황 그리고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의구심이 발생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좀 해결을 해주겠다라는 건데 수시 지원 인원이 몇 명인지 아세요? 지금 수험생들 보통 수시 카드가 6장 있지 않습니까? 학종으로 쓰는 게 적어도 절반 정도는 학종 쓴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수험생 수 곱하기 한 3 정도 되면은 그만큼이 학종에 대한 지원자 수라고 볼 수 있겠는데 과연 그 전형들 중에서 정말 내가 100% 납득할 만한 딱 떨어지고 나서 오케이! 떨어질 줄 알았어! 이런 아이가 얼마나 되겠냐는 거죠. 기준에만 부합한다면 제가 볼 때는 믿져야 본전이니까 웬만하면 이의 신청할 것 같거든요. 이거를 과연 정시 이전에 9월에 원서 접수해서 이런저런 면접이나 논술 등등 이런 것들 모두 거친 다음에 정시가 시행되는 12월 말이나 1월 초 이전에 과연 소화해낼 수 있을까? 현실적으로 조금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고등학교 교원의 역량을 강화하고 대학 사정관의 역량도 강화하겠다. 왜?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이나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이 대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평가 요소가 될 것이기 때문에 대충 아무나 막 써서는 안 된다는 의미죠. 역량이 있어야겠죠. 마찬가지 평가 주체 역시도 꼼꼼하고 면밀하게 파악을 해야 이런 식의 어떤 이의가 줄지 않겠습니까? 어찌 보면은 학부모 입장에서는 쌍수 들어서 반길 그런 이야기예요. 세특을 무조건 500자 이상 쓰라고 합니다. 그쵸, 써줘야겠죠. 쓰는 게 좋겠죠. 근데 저는 이거를 교사의 입장과 대학의 입장에서 한번 반대 입장에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가 모 고등학교의 수학교사예요. 한 반에 보통 뭐 한 25명, 30명 정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반이나 마찬가지겠지만 그 중에는 1등도 있고 불가피하게 바닥을 치는 학생도 있을 거예요. 1등 하는 학생 해줄 말 되게 많아요. 이 학생은 평소 수업 태도가 바르고 과제가 주어졌을 때 늘 항상 한 발 앞서서 완성도 높게 해왔고 뭐 특정 단원, 예를 들어서 뭐 이번 학기에 뭐 피타고라스 정리에 대해서 배웠다. 그럼 피타고라스 정리에 대한 이해도가 어떻게 높고 이거를 실생활에 어떻게 응용을 해서 본인 것으로 만들 줄 아는 상당히 학업적으로 미래가 더욱더 촉망되는 뭐 그런 아이다 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25등이 나이, 26등이 나이, 27등이 나이 이런 아이들에 대해서 과연 뭐라고 써줄 수 있을까? 여러분이 교사라면 뭐라고 쓰시겠어요? 교사 입장에서 봤을 때 문제는 뭐냐면 내가 쟤랑 눈을 한 번이라도 마주친 적이 있나? 이런 생각. 숙제는 당연히 안 해오고요. 시험 성적 보면은 뭐 50점, 60점 이렇게 받아요. 그러면 500자를 쓴다? 솔직하게 쓰려면 욕밖에 쓸 게 없어요. 그렇다고 욕을 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렇다고 솔직하게 뭐 공부는 뭐 잘 모르겠고 수학에 대한 관심도 잘 모르겠고 그냥 수업 시간에 눈은 뜨고 있었다. 뭐 이렇게 쓸 수도 없는 거지 않습니까? 사실상 쓸 말이 없는 학생들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 아이들에 대해서 거짓말을, 소설을 쓸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근데 교육부에서 지금 요구하는 거는 무조건 1등이든 꼴등이든 500자를 써내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거거든요. 교사 입장에서는 답답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100% 지키지 못한다 하더라도 과연 몇 % 정도가 시행이 될지는 저도 사실 한편으로 기대돼요. 선생님들이 어느 정도 써주실까? 현실성이 조금 결여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서류 30분 검토하라라는 일종의 뭐 지시, 권고가 내려온 이유는 뉴스를 통해서 좀 접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 학종에서 서류 평균 검토 시간 몇 분? 5분이라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작년, 재작년에도 나왔습니다. 학생이나 학부모 입장에서는 기가 찰 오르시죠. 3년 동안 내가 열과 성을 다해서 그 기울였던 노력이 이 서류에 고스란히 담겨 있는데 뭐 5분 만에 본다고? 학생들 중에 학교생활 성실히 한 아이들은요. 학교생활 기록부만도 한 30페이지 가까이 나오는 그런 아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서류가 이것만 있는 게 아니죠. 자기소개서도 냈어요. 전형에 따라서는 추천서도 갑니다. 본인의 포트폴리오라든가 경력 인증 관련된 서류가 넘어가는 전형도 있어요. 근데 그걸 5분 만에 본다? 솔직히 애초에 말이 안 돼요. 제대로 볼 수가 없는 환경인 건 맞습니다. 학생이나 학부모 입장에서는 그래 30분은 봐야 그래도 뭐가 되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다시 한번 반대로 대학의 입장을 말씀드려 볼게요. 지난 2020학년도 기준으로 전국에 있는 모든 대학 중에서 가장 많은 수험생이 지원한 학교는 중앙대입니다. 중앙대 수시 전형에 무려 한 5만 명 정도가 지원을 했어요. 자, 근데 그 중에서 서류에 대한 평가가 필요한 인원 몇 명 정도 될까? 전형별로 세심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긴 합니다만 아무리 적게 잡아도 절반. 그리고 맥시멈까지 잡으면은 3만 명 이상, 4만 명에 육박하는 인원에 대해서 서류 검토가 필요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계산을 해볼게요. 입학사정관 한 명이 한 학생에 대해서 서류 30분을 검토한다. 그럼 1시간 동안 2명 볼 수 있죠. 그렇죠? 하루 8시간 근로조건을 기준으로 보면 하루에 16명 볼 수 있습니다. 그럼 한 달 동안 한 22, 3일 일한다 라고 했을 때 많아야 한 3, 400명 정도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3, 4만 명에 대한 서류를 검토하려면 한 달 안에 검토를 끝내기 위해서 입학사정관 100명이 필요합니다. 산술적으로 그렇게 나오죠. 근데 100명씩 입학사정관을 데리고 있는 학교 전국에 단 한 곳도 없어요. 20명 넘는 곳도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걸 위해서 그만큼의 인원을 충원을 해야 될까? 그렇다고 대충 그럼 조교를 어떻게 데려다가 볼까? 그랬을 때 걸리는 항목이 있죠. 요거. 전문성이 담보가 안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럼 이걸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인력을 충원을 해야 되는데
글쎄요, 왜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이걸 뭐 국가에서 그런 뭐 사정관들을 뽑을 수 있게 세금으로 충당해서 이 인력을 지원해 준다? 그럼 이게 아무리 적게 잡아도 뭐 수십억, 수백억 들어갈 것 같은데 과연 그렇게 해줄지. 그러니까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취지는 좋아요. 취지는 다 좋은데 현실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학종이 제대로 빛을 발하겠지. 평가 방식 자체가 이전하고는 다르게 뭔가 꼼꼼하면서도 뭔가 이의제기가 불가능한 그런 기준이 마련되겠지라는 섣부른 기대를 하고 계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고의 접어 두셨다가 좀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학종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바뀌었으니까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겠다까지는 좋은데 올인하겠다 생각하는 거는 대단히 위험할 수 있다는 거,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어쩌면은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번 중3 예비고1 학생들은 학종의 변화에 대한 일종의 마루타가 될 수도 있는 뭐 그런 상황이 빚어질 수도 있으니까 정부에서 발표한 것들을 모두 고지고대로 믿고 거기에만 맞춰가는 건 다소 위험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할 때 모든 답은 어디로 향하냐? 사실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지만 내가 수시형이든 정시형이든 수능에 대한 적응력과 수능에 대한 대비를 얼만큼 해놓느냐에 따라서 그제서야 비로소 내신이 빛을 발하고 수능과 내신이 빛을 발하고 나서야 비로소 활동이 빛을 발할 수 있다는 거를 꼭 명심을 하셔서 뭐 남은 기간 이제 뭐 기말고사 끝나고 나면은 상당히 긴 기간일 수도 있어요. 12월, 1월, 2월 이 기간을 통해서 내가 전략 과목으로 삼을 과목은 무엇인지 그리고 또 앞선 선배들이 봤던 3월, 4월 교육청 평가원 모의고사들을 취합해서 한 번씩 체크를 해서 내가 중학교 3학년 동안 받았던 내신과 수능과의 괴리감이 크지는 않은지 이 부분을 먼저 비교하는 게 이후 바뀌게 될 입시에 있어서 중3이 해야 할 첫 번째 급선무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얘기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다음번에 또 좋은 기회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